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한 100세 웃음체조 연구소장 이순자 인사드립니다. 네, 저는 오늘 웰다잉은 치매 예방으로 시작한다 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사례하고 치매의 종류, 원인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네, 자, 제가 많은 선생님들하고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웰빙이 뭐예요? 웰다잉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질문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웰빙 그냥 좋은 거 먹고 사는 거야. 웰다잉 그거 뭐 죽을 건데 뭐해로 그걸 연습을 해. 뭐해로 준비를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웰다잉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준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힘들어서 일을 하는데 남들은 그냥 놀러 다니고 그렇게 여가를 즐기면서 이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난 이렇게 살면 안 돼. 나도 좀 진짜 돈을 많이 벌어서 열심히 살고 싶어. 자주 남하고 비교를 하는 일이 좀 많았습니다.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내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안 좋은 생각도 좀 많이 했습니다. 자식들이 웃을 때는 참 좋았고요. 또 생활에 쫓기다 보면 너무 힘들어서 자식들한테, 내 아이들한테,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내 육체가 힘이 드니까 그렇게 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남들하고 비교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저를 보니 남하고 비교가 아니라 지금 참 잘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남하고 비교를 하면 할수록 내 자신이 너무 낮게 보이더라고요.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던 제가 이제 책을 보게 됐습니다. 어느 순간에 책을 보니까 여러 정말 멘토들이 있는데 내 주위에 사람들이 멘토만 찾고 다녔던 것 같아요. 제가 30대 때 슈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슈퍼 일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한쪽에 귀퉁이에 앉아서 울 때,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마치고 엄마를 보러 왔는데 엄마 왜 울어 그러는데 저도 갑자기 우리 아이를 끌어안고 그냥 울었어요. 왜? 1톤짜리 트럭이 있는데 그 트럭에 물건이 내릴 때 저 혼자 내려서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그렇게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이 지식으로 너희들을 키우지 않아서 너무 후회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엄마, 그때 친구들 데리고 와서 떡볶이도 해주고 엄마가 피자도 해주고 그랬잖아. 그때 얼마나 진짜 친구들이 튀김도 해주고 그럴 때 행복하게 먹었는지 몰라. 30살이 넘은 딸, 20대 후반이 된 우리 아들, 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때 우리 아이들은 그게 행복이었구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산다는 건 또 다른 솔직함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있는 그대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있는 그대로의 삶을 안 살고 자꾸 내 안에서 또 다른 또 포장을 하고 살았더라고요.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삶의 마지막까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살기 위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내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화장을 하면서 나에 대한 치장으로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삶을 살고 있지 않나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준비는 바로 솔직하고 있는 그대로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하게 살다 보니까 정말 진정한 사람들이 옆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더라고요.
많은 경험을 해봐야 좋아하는 것을 찾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책 속에서 존 록펠러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존 록펠러는 30대에 백만장자, 40대에 미국의 최고의 부자, 50대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53세에 정말 이름 모를 병에 걸렸어요. 수술을 해도 고칠 수가 없었어요. 마지막에 병원을 방문하게 됩니다. 진료를 위해 방문하게 되는데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다가 병원에 한 액자의 글을 읽습니다. 주는 것이 행복하다라는 글이 있었어요. 주는 것이 행복하다? 그 글을 읽는데 나는 주고 살은 기억이 없는데 그런 생각을 잠시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업무과에서 시끌시끌한 거예요. 그래서 비서를 시켜서 가서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알아보라고 하니까 병원비가 없어서 강제로 입원을 끝까지 할 수 없고 수술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비서 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수술비가 있어도 수술을 할 수가 없는데 그 병원비를 우리가 다 대주자. 가서 이야기하고 와라.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가서 수술비, 병원비 다 대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쪽 부모가 어떻게 해요?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무 감사하다. 은혜는 잊지 않겠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존 록펠러는 이 온몸에서 전율이 흐르는 거예요. 몸에서 뭔가 모르는 전기선이 자기를 자극을 하더래요. 이상하다. 아주 좋은 느낌이 들어서 병원 진료를 하고 그 다음에 집에 와서 비서를 시켜서 좋은 일을 아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수술을 못하는 사람 수술을 하고 학교를 못 다니고 진짜 생활이 쪼달리는 사람들은 쪼들리고 이런 사람들을 많이 도왔다 그래요.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와서 인사를 하고 고맙다라고 은혜 갚겠다고 인사를 와서 그때마다 자기 몸이 좋아지는 걸 느꼈대요. 이상하다. 나는 금방 죽을 사람인데 이상하게 점점 더 좋아지는 자기 모습을 보게 됐대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 존 록펠러는 다른 경험을 한 거예요. 석유 사업을 하고 계속 돈만 벌어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지만 좋은 일을 하는데 이상하게 내가 돈을 쓰면서도 돈을 벌 때보다 더 행복감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자기 몸이 좋아지는 걸 느껴서 몇 년 지나서 내가 죽어 있어야 되는데 살아있다는 거예요.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병원을 찾아갔는데 의사가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래고 어떤 방법을 찾았길래 이 암세포가 원인도 모르는 이 병이 다 낫다고 합니다. 완쾌가 된 거예요. 좋은 경험 속에서 자기 자신을 찾은 거죠.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정말 힘들어서 생활에 쫓기고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많은 좋은 일을 하고 살면서 몇 세까지 살았을까요? 97세에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40몇 년을 더 얻었대요. 본인이 존 록펠러는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돈을 벌고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는 것보다 내가 남을 도우면서 살았던 내 40평생 이 삶이 가장 행복했다. 우리가 모든 경험 속에서 내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경험이 없으면 내가 이것이 좋은지 저것이 좋은지 내가 찾을 수가 없고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선택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경험을 내가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슈퍼에서 많은 일을 해주고 있었지만 그곳에서 많은 것을 또 깨달았습니다. 힘들게 육체 노동을 하는 것도 있구나. 이래서 돈을 버는 것도 있지만 이 책 속의 멘토를 만나면서 이쪽 길도 있구나. 이런 길도 있구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시기 질투를 많이 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삶을 내가 경험을 하면서 그렇게 많은 지식을 쌓고 공부를 하면서 책을 쓰면서 이렇게 삶을 사는 걸 그들은 옛날에 슈퍼에 일했던 아줌마로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100세 시대에 우리가 삶을 어떤 경험으로 살고 싶으신가요? 많은 경험 속에서 저는 많은 우리 선생님들이나 우리 어르신들한테 이런 말씀을 들어요. 살아있는 강이다. 진짜 강이네. 감동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갔어요. 왜? 많은 박사님들이 계시고 더 지식인들이 많이 계시는데 왜 저한테 저런 소리를 하시나 했더니 제가 살아있다는 말은 바로 본인들이 많이 겪었던 일과 일치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포장을 해서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포장이 아니라 많은 경험 속에서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단어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많이 느꼈대요. 자, 우리가 경험 속에서 어떤 일을 100세 시대에 어떤 경험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을 찾고자 하나 그런 것은 내가 어떠한 목표, 의식을 갖고 살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매일같이 새로운 것을 만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아, 좋다. 그래, 좋아. 이런 식으로 자꾸 나에게 있는 그대로의 칭찬을 하면서 저는 3년 전에 또 다른 엄청난 경험을 했어요. 무슨 경험? 코로나인 줄 알았더니 코로나인 줄 알고 병원을 찾아갔는데 갑상선 여포암이었어요. 갑상선 여포암은 혈관을 타고 가는 암 3기. 4월 달에 수술하고 또 다른 조직이 안 좋다고 해서 5월 달에 또 수술을 2번 했습니다. 수술을 하고 제가 많은 것을 느꼈어요. 안 보이던 게 보이더라고요. 내 몸속에서 정말 이 암세포가 자라는 것도 모르고 그런 경험을 제가 엄청난 경험을 했어요. 걸으면서도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풀 하나도 이렇게 이쁘고 풀꽃 하나도 이렇게 이쁘고 이 생명체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이쁘고 바닥만 보고 살았던 내가 하늘을 쳐다보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 엄청난 경험을 하다 보니까 내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더라고요. 예뻐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정말 모든 것이 다 소중해 보이고 저는 우리 선생님들하고 함께 강사 양성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 경험을 많이 해봐라.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저처럼 어두운 터널에서 있지 말고 그냥 끝까지 함께 간다는 그 생각을 하면 정말 시스터하고 같이 움직인다고 하면 막힘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선생님들하고 함께 가자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일같이 운동 속에서 운동을 하면서 어떤 말을 하느냐 남을 먼저 칭찬을 해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더 원해요. 하늘을 보면 구름을 보면 정말 그 구름 하나하나가 저의 편이 돼서 제가 어두운 구름이 보이면 밀어주고 밝은 구름이 보이면 항상 우리 선생님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 제가 밀어줄게. 뻥뻥 뚫리게 앞만 달려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함께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많은 경험 속에서 내 삶이 정말 힘이 들어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관이 완전히 뒤바뀐다고 저는 늘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늘 칭찬을 하라 그래요. 토닥여주고 정말 잘했다. 정말 잘했어. 잘하고 사는 거야. 이러고 토닥여주면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나 자신. 얼마 전에 제가 저한테 과정을 공부한 선생님을 모시고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두 분의 선생님하고 커피를 마시는데 정말 분위기도 좋은 곳에서 가서 제가 커피를 대접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 선생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해요. 아, 저는 이런 커피숍을 처음 와봐요. 깜짝 놀랐어요. 50이 넘은 선생님이 이런 커피숍을 처음 와봤대요.
아, 제 마음속에서 무슨 마음이 또 떠올랐겠어요? 도와줘야 되겠다. 그냥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선생님이 정말 삶에 쩔어서 다른 방향을 경험을 하고자 나를 만났구나. 어떻게든 도와줘야지. 커피를 분위기 좋은 데서 처음 마셨다는 그 소리에 50대가 그런 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자, 어떠한 경험을 쌓으면서 사시는지, 어떤 경험 속에서 누구를 만나는지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하는 그런 시간으로 매일같이 생각을 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제가 한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엄마 같은 누나가 있었어요. 이분은요, 남동생 셋을 어릴 때 부모가 다 돌아가시고 동생도 남동생 셋을 정말 초등학교 때부터 키우기를 시작을 했어요. 자기 몸을 전혀 돌보지 않고 밤낮 없이 야간을 해가면서 동생 셋을, 한 사람은 큰아이는 판사, 두 번째 남동생은 변호사, 세 번째 남동생은 선생님을 시켰어요. 얼마나 힘들게 그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얼굴에 크림조차 바르는 것조차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힘들어했는데 자기 크림이 한겨울에 내 몸이 갈라지는 것 어떻게 방지를 했냐. 크림은 사서 바르지 않고 남이 버린 과일 껍질을 그대로 갖다가 자기 본인의 살을 비비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힘들게 동생을 자식처럼 그렇게 키운 거예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자꾸 소화가 안 됐어요. 자꾸 구토가 나왔어요. 자꾸 어지럼증이 있어요. 그때마다 병원을 찾은 게 아니라 이 엄마 같은 누나는 약국에 가서 소화제를 사 먹고 진통제를 사 먹었어요. 그러면서 하루 이틀을 지내는데 그 어느 날도 약국에서 약을 타고 오는 길에서 그냥 그만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만 쓰러지고 말았는데 이 누나가 병원에 눈을 뜨고 보니까 병원에 병원복을 입고 누워있더래요. 깜짝 놀랐어요. 본인은 병원에 한 번도 와보지도 않았지만 분위기가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랴부랴 본인의 옷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하고 의사가 가까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큰일 날 뻔했습니다. 빨리 저희 병원에 오신 걸 다행입니다. 급하게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수술비가 4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수술비가 4천만 원 들어간다는 소리에 아니에요. 나는 수술을 안 해요. 하고 부랴부랴 나오려고 하는데 어느 간호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수술 지금 안 하면 죽어요. 그런 말이 떨어지는 거를 동시에 나도 모르게 병원을 그대로 나와버렸어요. 그대로 나와버리고 한참을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쳐다보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그래, 우리 동생들이 나 살려줄 거야. 돈 줄 거야. 첫 동생한테 남동생한테 전화를 했어요. 처음 걸린 남동생은 미국에 출장 중이었어요. 출장을 가서 골프를 치고 있었어요. 골프를 치고 있는데 누나가 전화 와서 반갑게 누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누나가 첫 마디가 얘야, 누나가 이래서 수술비가 4천만 원이 들어간단다. 보내주지 않겠니?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누나 그렇게 큰 돈이 어딨냐고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래요. 시청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어르신들은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내가 자식처럼 키웠는데 큰 동생이 골프를 치면서 누나 수술비 그 돈이 어딨냐고 전화를 그냥 상황을 듣지도 않고 그냥 전화를 끊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 누나는요, 다시 벤치에 앉아서 그냥 소리를 내서 엉엉 울었어요. 창피한 것도 몰랐어요.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둘째 동생한테 또 전화를 했습니다. 둘째 동생이 뭐 한다 그랬어요? 맞아요. 변호사를 하고 있는데 그 변호사 둘째한테 전화를 했어요. 사무실에 앉아있는 동생한테 전화를 했어요. 얘야 누나가 이런 병이 걸렸는데 수술비가 4천만 원이 든다 그러더라. 누나 좀 도와주지 않겠니? 마찬가지로 남동생이 냉정하게 봤습니다. 변호사가 돈이 어디냐고. 앞으로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말라고. 누나 어디 아파? 왜 그래? 이런 소리를 듣고 싶었는데 이 누나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고 할 말을 더 해야 되는데 전화를 끊으니까 다시 둘째한테 전화를 누르니까 이 둘째 아이가 어떻게 해요? 전화를 다시 하니까 안 받으니까 엉엉 울면서 이 누나는 엄마 같은 누나는 또 벤치에 앉아서 울고 또 울고 있는데 남동생 막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마도 그 두 형제 중에 전화를 했던 모양입니다. 막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나, 걱정하지 마. 우리 부부가 내일 새벽에 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 우리 막내가 내 사랑을 알았구나. 그래, 내가 버림당하지 않았구나. 그래, 고맙다. 그래, 고맙다. 이 누나는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끊고 막내 동생을 기다리고 그 다음날 막내 동생을 만났어요. 막내 동생을 만났는데 이 막내 동생이요, 어떻게 살았는지 손톱이고 몸이고 다 해져서 너무너무 힘든 모습을 하고 두 부부가 왔어요. 누나하고 같이 입원을 하고 그 다음 수술 시간을 마쳤습니다. 아무리 해도 이 동생한테 내가 도움을 받으면 안 될 거라는 그런 생각에 이 누나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그래. 내가 그래도 막내한테 버림은 안 당했지 하고 새벽에 그 병실을 나왔어요. 극단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막내 동생이 잠을 자다가 깜짝 놀랐어요. 안 좋은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누나가 잠을 자고 있는 침대를 보니까 누나가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서 누나를 쳐다보는데 누나 침대에는 편지 한 통이 있었어요. 밖으로 그냥 뛰쳐나가서 보니까 웅성웅성 시끌벅글한 곳을 봤더니 20층이 된 그 계단에서 어떤 사람이 뇌가 터져서 그냥 자살을 하고 만 거예요. 들어와서 부랴부랴 그 편지를 우리 누나는 아니겠지 하고 부랴부랴 그 편지를 읽었는데 막내야 고맙다. 내가 너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 막내야 미안하다. 누나가 하늘나라 가면 너한테 큰 보험금을 선물하마. 이런 단어가 구구절절 있는데 그 막내가 그걸 읽으면서 밖을 뛰쳐나가니까 자기 누나가 바닥에 피투성이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누나를 안고서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장례를 치르면서 형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형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누나가 그 편지의 맨 마지막에 첫째, 둘째한테는 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말아라. 주지 말아라.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그런데요, 장례를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이 보험금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판사, 변호사, 형들이 쪼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닥달을 하는 거예요. 누나 남긴 유산은 똑같이 3등분 해라. 안 그러면 법원으로 갈 것이다. 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속에서 욕이 나오지 않을까요? 네. 자,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정말 누나의 유언하고 상관없이 이 돈을 다 형들한테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러나 누나가 어떠한 심정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막내 동생은 법원까지 가게 됐습니다. 법원까지 가서 이 누나가 유언장을 남긴 글을 그대로 판사한테 읽어달라고
한번 읽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판사, 변호사가 있는 두 남동생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이런 내용 저런 내용을 그대로 읽고 맨 마지막에 큰애 둘째한테는 유산을 주지 않는다는 그 단어까지 있는데 첫째 둘째는 슬며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법정을 나갔다고 해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가 많은 생각 속에 아마도 시청하시는 분들도 생각을 많이 달리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험을 해야 되는데 이 누나는 어떠한 경험도 없이 오로지 이 세 동생을 위해서 정말 목숨까지 바쳤어요. 먹을 거 제대로 먹지 못하고 내 크림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런 삶을 내가 경험도 없이 삶을 산다고 하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정말 많은 경험을 겪어야지만이 이 누나 같은 삶을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치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치매는 걸리지 말라. 암은 걸려도 치매는 걸리지 말자. 나를 모르는 삶은 살지 말자. 이렇게들 말씀을 하십니다. 치매에 걸리지 말자라는 생각이 어떻게 드시나요? 제정신으로 살아야죠. 치매란 후천적 뇌 손상으로 인해 기억력을 포함한 언어 능력, 방향 감각, 판단력,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사회에서 정말 어려움을 갖고 살아요. 이런 것을 치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치매를 일찍 안다고 하면 어느 부부는요, 이 치매에 걸린지도 모르고 부부가 시장을 가면요, 몇 년 전부터 계속 싸웠다고 합니다. 어떤 삶을? 아,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못해? 아, 그 계산 똑바로 못해? 아, 아까 샀잖아. 남편이 계속해서 구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박 속에서 이 아내는 계속해서 정신을 차리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그 기억을 빨리 찾으면 되는데 아, 이 사람이 치매의 증상이 있구나. 이래서 치매가 점점 더 증상이 심하지 않게 돼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가족이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인지 저하가 되는 것을 느낄 때 건만증이 아니라 아, 이 사람이 기억 저하구나. 그래서 병원에 진료를 받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치매 종류 한번 볼까요? 네, 혈관성 치매, 뇌 손상, 마음의 우울증으로 인해서도 뇌혈관성 치매가 온다고 합니다. 마음을 다치면 절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겠죠.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 뇌 조직이 손상되는 것을 뇌혈관성 치매라고 합니다. 또 파킨슨병, 몸이 수축이 되는 거죠. 알츠하이머병, 가장 흔한 퇴행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자, 알츠하이머는요, 69%나 된대요. 어마어마하죠. 자, 혈관성 치매는 21%. 여러 치매 기타 치매가 6%고. 자, 치매를 알아봅니다. 네, 처음에는 증상이 경미해요. 이게 진짜 그런지 아닌지. 내가 이 사람이 경도 인지 장애가 이게 치매 증상을 빨리 알아차리면 더 증상이 지속되지 않게 방지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사람은 건방증이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에 가서 내가 물건을 사고 또 사고 이걸 계산을 잘 못하고 이럴 때는 옆에 사람이 검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경도 인지장애 때 발견이 되면 알아차리면 우리가 더 치매 증상을 더 오랫동안 가족을 모르는 그런 증상까지 있지 않게 가족과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해요. 자, 심하고 미리부터 알아차림이 없으면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손자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너무 많이 진전이 된 거죠. 또 우리가 오랫동안 기억을 해왔던 거 취미나 여가 생활도 다 싫어요. 다 귀찮고 내 몸 안에서 그냥 화도 나고 그냥 남을 의심을 하게 되고 남편을 의심을 하게 되고 아내를 의심을 하게 되고
그런 증상이 계속됩니다. 그럼 가족이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어요. 자, 치매 증상 한번 알아볼게요. 아, 어디에 뒀더라? 물건을 찾지 못해요. 아, 그리고 거시기 내가 말을 하려고 하는 거를 제대로 못 찾아요. 자, 이런 거를 기억 저하라고 해요. 또 이 봄인가 가을인가 가끔가다 우리가 여름인데 정말 두툼한 옷을 입고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증상은 괜찮아요. 사람도 알아보고 여러 증상이 괜찮아요. 그럴 때는 치매를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쪽 길인가 저쪽 길인가 종종 걸음을 걷고 어떤 분이 지하철에서 친구를 만났대요.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그때 동창회 잊지 마 하고 있는데 우리 동창회가 언제지? 언제야? 10월 19일이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 맞아 잠깐만 하고 수첩을 꺼내서 10월 19일 날 메모를 해요. 동창회 오후 몇 시 적어놓고 그래 다음에 보세 하고 있는데 친구가 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19일 날 동창회 꼭 보세 하는데 잠깐만 내가 19일 날 무슨 일이 있나 다시 한번 볼게 하더니 수첩을 다시 꺼내서 봅니다. 조금 전에 써놨는데 이것을 기억을 못하고 미안하네. 내가 19일 날 약속이 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증상을 뭐라고요? 인지 기능 저하라고 합니다. 네. 또 우리가 손주가 너무너무 이뻐서 사진을 찍어주려고 하는데 옛날에 이 카메라를 잘 작동을 했는데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했더라? 손주는 앞에서 웃고 있는데 식은땀이 나고 또 계산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또 계산을 해서 시장을 봤는데 계산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거를 일상생활 능력 저하라고 합니다. 네. 자, 나도 모르는 화가 나요. 나를 뭘로 보고 그러는 거야? 진짜 까불지 마 이러고 만사거리고 다 귀찮아요. 나갔다 오면 씻지도 않고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잠을 자는 것도 많다고 합니다. 자, 이런 증상을 성격의 변화라고 해요. 자, 우리가 치매란 나이 들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치매란 노화가 아니라 질병이다. 노화가 아니라 질병이래요. 그래서 가족이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치매가 걸리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노인 유치원이 있습니다. 데이큐 센터라고 해요. 가서 더 진전이 되지 않고 학습을 통해서 내가 이 노화가 질병, 내가 치매란 노화가 아니라 질병이라 그랬잖아요. 질병이 더 진행이 되지 않게 그런 노인 학교에 많이 보내셔라. 가족이 돌본다는 건 참 힘들어요. 온 가족이요. 저희 엄마도 같은 경우는 외할머니를 요양원에 모셨던 외삼촌을 미워하고 외할머니를 다시 모시고 집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할머니가요. 변을 보고 이 똥을 싸고 이 똥을 그대로 정말 식탁이든 어디든 다 바르는데 엄마가 나이가 들어서 70이 넘은 이 노인이 노인 치매를 돌본다는 건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올케가 오는데 집안에 똥 냄새가 형님 너무 힘들어요. 일주일에 한 번 시댁에 갈 때마다 그 냄새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제가 엄마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엄마, 나도 며느리고 나도 딸인데 왜 엄마가 엄마를 알아보지 못하는 내 부모이지만 나를 못 알아보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막 뭐라고 하고 이야기를 하고 설득하고 해서 다시 요양원으로 모신 기억이 납니다. 치매란 가족을 완전히 가족의 삶을 뒤바뀌어 놓습니다. 그래서 절대 치매 환자하고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치매 환자의 뇌를 한번 볼게요. 정상의 뇌입니다. 노인성 치매예요. 자,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뇌 구조가 완전히 확실히 다른 것을 보이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 뇌는요, 뇌에 1000억 개의 세포 구성이 있다고 합니다. 뇌가 움직일 때마다 전기선처럼 자극을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학습을 통해서 정상인 뇌로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학습을 통해서 움직여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100세까지 치매 없이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웃자, 걷자, 찌자. 웃자라는 단어가 어떻게 웃어야 되나요? 많은 사람들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웃을 일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을 일이 없어도 그냥 우리가 웃을 일을 찾으면 됩니다. 길 가다가 저는 아이들이 유모차를 가거나 아이들이 하장하장 걷는 모습을 보면 한마디 던집니다. 아우 예뻐. 너무 예뻐. 짱! 엄지척을 해줘요. 그러면 아이들이 방긋 웃고 부모들이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옆에 있는 친구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이쁘긴 뭐가 이뻐. 엄청 못생겼는데. 한 생명체가 미워 보이는 것이 있나요?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는 옛날부터 미운 사람이 없대요. 맞습니다. 저는 그냥 웃는 모습이 좋고 환하게 웃고 어리광 피우고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매 없이 건강하게 또 우리가 걷자. 제가 아파 보니까요. 습관을 들인 거는 걷자. 많이 걸었어요. 많이 걷다 보니까 내 몸이 좋아지고 또 햇빛을 쬐다 보니까 비타민 D 흡수로 내 몸이 점점 더 좋아지는 걸 느꼈어요. 옛날 사진을 보는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유, 어떻게 그렇게 살을 뺐어? 제가 턱이 2개였걸랑요. 운동을 하고 약을 먹고 다이어트를 하려고 그렇게 정말 노력을 해도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프고 중성지방도 심하다 그러고 고지혈도 있다 그러고 당뇨까지 높다고 하니까 걸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매일같이 10,000보, 20,000보를 걷다 보니 하나의 습관이 됐습니다. 우리가 100세까지 치매 없이 건강하게 살려면 많이 걸어야 돼요. 어떻게? 기분 좋게. 지나가던 사람들 한 번씩 쳐다보면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면서 안녕하세요 웃으면서 그렇게 걷다 보면 나에게 또 다른 희망의 메시지가 내 안에 나를 만나더라고요. 햇빛을 쬐면서 열심히 걷다 보니까 내가 또 다른 약을 비타민 D를 일부러 찾아 먹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자, 시청하시는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치매 없는 100세까지 삶을 어떻게 생각하고 사시나요? 실천에 옮기는 거, 우리가 습관 옮기는 거, 습관은 3-7이라고 하는데 3개월 아닙니다. 저는요, 제가 움직여서 습관을 만드는 게 6개월이에요. 이 6개월이라는 세월이 적지만은 않은데요. 2020년 1월 15일부터 제가 걸었습니다. 6개월이 딱 되니까 내 몸이 키로수는 적게 1kg, 2kg까지 줄더라고요. 그런데 2kg가 아니라 거의 5kg가 줄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뇌에 쓸데없는 이 지방이 빠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근육이 잡힌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앞만 보고 이렇게 살다 보면 정말 내가 내 몸을 100세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계획도 없이 사는 게 많아요. 그렇지만 또 다른 나를 만나서 치매 없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웃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웃으면 내 안에서 또 다른 기쁨이 찾아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시청하시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건강하게 살기 위한 삶은 바로 내가 남을 돕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살고자 하면 또 다른 나에게
또 다른 인연이 만들어지고 행복감으로 가득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는데 희망적인 메시지가 남한테 있고 주위에서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거 꼭 잊지 않은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